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 3실장 송기종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한 리포트인 인플레이션의 복귀와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쟁점과 전망,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과 인플레이션 복귀 진영의 논리와 근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과 쟁점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논쟁의 함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기저효과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 지표인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4%를 기록하여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작년 4월에서 5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0.5% 이하로 떨어졌었고,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4월에서 5월에는 추세 대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완만한 수준의 경기 회복을 가정하더라도 올해 5월에는 2.5% 근방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3%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물가 상승률이 2.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5월 고점 이후에는 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률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추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금융시장이 너무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금리가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0년 만기 국채 텀 프리미엄은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저인플레이션 저금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너무 강한 확신은 위험 요인입니다. 2013년 테이퍼 텐드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과도하게 낮아졌던 채권시장의 텀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금리 급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상승이 급격한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은 반면 부동산과 각종 금융자산은 반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할인율이 낮아지고 결국 일정한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산업의 경우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타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훼손됐을 텐데, 현재 금융시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전망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이 불일치하는 이러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상승을 계기로 급격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전망은 올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의사결정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이론적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복귀 논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의 내용과 함의를 정리하는 리포트를 두 편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2008년 이후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 복귀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되는 이유와 과거 주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주장과 반론 그리고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복귀 진영의 첫 번째 주장은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은 간단하게 말해서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소 식상해할 정도로 이 이론은 2008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데 무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화폐 수량설에 입각해서 인플레이션을 예견했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폐 수량설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복귀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 동안에는 은행들이 유입된 유동성을 다시 초과 지급준비금 형태로 페드에 예치했으며, 이 때문에 은행과 중앙은행 간이 장부상 거래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실물경제에 풀린 유동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출도 이 기간 동안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일견 궁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도 양적 완화를 실행하면서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진영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정치적 저항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가 주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선진국 정부들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있고, 직접 현금이나 각종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재정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또는 일드 커브 컨트롤 등의 명목으로 매입한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된다는 것이 이 진영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양적 완화가 이미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자산의 이름과 주인 바꾸기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폐 수량설에 따라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복귀 진영의 두 번째 주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는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거치면서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 경제 성장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학계와 정치권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6년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향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기미를 보이자 2006년 8월부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적인 소폭의 긴축에 불과하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생각과 달리 경제 상황은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당시 정책금리 인상 결정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든 실수였다고 오늘날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실패의 경험은 당분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완만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회복 경로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마지막 근거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명목 GDP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명목 GD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이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유일하게 제기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준 전시 상황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 2차 대전 직후
영국이 폭증했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어떻게 낮추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시는 전후 경제 부흥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하락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고정환율 제도 시기였기 때문에 환율과 물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직후 영국 정부는 재정 긴축과 통화 긴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파운드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극심한 경기 위축에 직면하여 결국 1949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국 경제는 마법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긴축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손쉽고 전체 국민 경제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복귀 지정이 주장 중 세 번째 주목되는 내용은 노령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화폐금융론 분야에서 저명한 굿 하트 교수가 최근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1980년대 이후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낮게 유지된 것은 첫째, 노동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제한된 효과, 그리고 둘째, 중국의 높은 저축률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된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동구권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 경제에 새롭게 편입되고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구권과 중국의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고 정치적 이유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후퇴하면서 앞서 나타난 현상이 반전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즉,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1970년대와 같이 웨이지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노령화로 인해 중국의 저축률도 감소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시된 중국의 쌍순환 전략도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1970년대와 같은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상황으로의 회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 책의 후기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사라진 이후 인플레이션이 5에서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고인플레이션, 고금리와 실질금리의 상승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인플레이션 복귀 주장들이 주목할 만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컨센서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되는 반론은 유휴 인력과 유휴 생산 설비가 넘쳐난 상황에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복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경제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소들이 더욱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OECD는 여전히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GDP 갭이 내년까지 마이너스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생산 설비와 노동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도 부족한 유효 수요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이 지정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은 보다 큰 경제 충격이 있을 경우 다른 시장보다 느리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이것이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페드와 IMF 등 주요 경제 전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기되는 반론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재정 지출 확대와 극단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꼭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아예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조달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1%를 하회하는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재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복귀 진영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령화는 국지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임금 상승 압력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증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노령화가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일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 둔화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임금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일지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굿하트 교수의 주장처럼 저축률을 감소시켜 실질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투자를 감소시켜 오히려 실질금리를 낮출지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 증발이 왜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등은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질문이고 이번 인플레이션 논쟁의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두 공포스러운 시나리오 중간에 있는 가느다란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이전의 성장 경로로 점차 복귀하고 노동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의 변동폭은 과거 대비 다소 커지겠지만 평균적으로 2.5%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너무 높지 않게 관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선진국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안정화되면서 점차 하향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너무 낮지도 않게 관리하면서 성장 경로와 낮은 장기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관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제의 일본화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률을 회복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며 노동시장은 거의 회복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같은 기존의 경제정책 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파퓰리스트 정치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70년대로의 회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변수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저축이 감소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차원의 변동성과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커지면서 성장률은 1970년대와 같이 불규칙한 등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와 같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이 지속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1970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부채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부채를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실질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모두 한동안 이자 비용 부담에 허덕일 것이며 이것이 성장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인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가까운 상황이 현실화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만일 글로벌 경제의 일본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울하겠지만 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미지의 영역은 세 번째 시나리오, 즉 70년대로의 회귀일 것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리즈의 다음 리포트에서는 1970년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로의 회귀 시나리오에 대해 좀 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